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윤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작은 조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남편 김태주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저를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가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집중력 있고 책임감도 강했죠. 무엇보다도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태준 씨 참 믿음직해 보인다 라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 태준만큼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는 순탄했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데이트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니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쌓은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는 연애 2년 차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태준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을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셨고 오래전부터 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면 태준 씨의 부모님은 다소 보수적인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은 여자 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 윤서 씨네가 능력이 좋은가 보네. 우리 아들은 결혼해서도 효도 많이 해야겠다.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여성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있었고 저는 이를 이용해 저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살아주는 것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자가 더 해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평생 기둥이 되어줄 거야. 태준 씨 역시 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조용히 넘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같이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신혼이라는 설렘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야,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보러 와. 맞벌이 한다고 너무 집안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태준이가 피곤하다고 하던데 신경 좀 써줘.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준 씨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살갑게 해봐. 우리 엄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 태준 씨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었고 결혼 전에 생각했던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라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준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들이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결혼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점점 숨이 막혀. 하지만 태준 씨는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남편은 중립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한 팀이 아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남편 태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퇴근 후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던 시간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준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같이 갈래? 나 이번 주말엔 혼자 쉬고 싶어. 요즘 피곤해서 그래. 처음에는 남편도 개인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태준이 불성실한 남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장에서는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일찍 들어오면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고 제게 큰 소리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당신이랑 나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든 것 같고 당신이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야. 태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야, 결혼하면 원래 그래. 연애 때랑은 다르잖아. 매일 붙어 다닐 수도 없고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애 때는 너랑 함께하면 뭐든지 좋아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정말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생활 패턴이 바뀌다. 결혼 전 태준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의 바로 집으로 왔고 친구들과 약속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술자리가 늘어나고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신입들이 많이 들어와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분위기 맞춰야 하거든. 갑자기 프로젝트가 커져서 회식이 많아졌어. 신경 쓰지 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사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식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던 점은 퇴근 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늦어도 10시 전에 귀가했지만 이제는 새벽 1에서 2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내가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딱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태준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저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윤서 씨, 요즘 태준 씨 회사에서 인기 많던데 특히 같은 팀에 있는 계약직 여직원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래? 회사 사람들끼리 친한 거 좋죠.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던 회사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 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고 했던 게 혹시 그냥 회사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한 핑계였던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을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태준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태준은 핸드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니기도 했고 제가 핸드폰을 잠깐 빌려 쓰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네? 원래 쓰던 거 아니야? 아, 그냥 보안 때문에 바꾼 거야. 보안 때문이라니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게 필요할까? 태준은 예전과 달리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빠서 늦게 온 걸까?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인데 왜 다들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뭐지? 태준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이 그의 손끝에서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놓은 태준을 바라보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쌓여왔던 불신과 의심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앞으로도 저는 같은 고민 속에서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틈을 타 그의 손가락을 가져가서 지문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메신저 앱을 열자 가장 위에 떠있는 대화창.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사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 요즘 팀 내 계약직 여직원이랑 친하던데?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공항 근처 호텔 좋다고 했잖아. 이번엔 거기로 갈까? 진짜? 오빠 최고. 빨리 또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 내역을 보자 턱 하고 제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라고 했던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아니, 다정함을 넘어서 확실한 내연 관계라는 것이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창을 더 내리자 지원이 보낸 사진 몇 장이 나타났습니다.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증거들. 태준과 지원이 나란히 찍은 셀카. 그저 직장 동료라면 절대 찍을 수 없는 가까운 거리. 태준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웃고 있는 지원.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서로 기대어 찍은 사진. 침대 시트 위에 널브러진 와인병. 태준의 헝클어진 셔츠. 그 순간 그동안 태준이 했던 모든 변명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요즘 회식이 많아서 늦는 거야.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저는 지금까지 고스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도 태준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스크린샷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태준을 몰아붙이고 따지는 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태준과 지원이 나눈 메시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통화 기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태준이 증거 없다 라고 발뺌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제 이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은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제게 불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자신이 곧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숙취에 시달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네. 머리 깨질 것 같아. 저는 태준이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어난 척 행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의 한 로펌에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태준의 외도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남편과의 대화를 피하며 조용히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변함없는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태준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모은 재산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이 제 명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 회사 인사팀에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출장 일정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저는 태준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예정대로 출장을 떠난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끝낸 후 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스스로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태어난 척 행동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굴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라면 저는 해외 출장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중요한 출장이라 회사에서도 준비가 철저했고 저 역시 짐을 싸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 대리님, 급한 소식입니다. 이번 출장이 취소되었습니다. 해외 파트너 회사 사정 때문에 일정이 연기되었어요.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황을 통해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 혹시 지금 집에 가보면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태준은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다녀올게 라고 인사라도 했을 테지만 저는 이번에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정말 집에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이너스, 괜한 의심일 거야 하고 넘겼을 텐데 지금은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가방 속에 든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한 걸까? 그런데 현관문 옆에 작은 틈으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하, 오빠 너무해. 진짜. 아니, 내가 언제? 너 귀여워서 그런 거지. 아찔했습니다. 낯선 여자와 태준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돼.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켜고 문을 열기 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 있었고
지원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그냥 동료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태준이 입고 있던 셔츠 한 장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단숨에 경직되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너 출장 아니었어? 지원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다급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그게 아니라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장을 갔어야 이 꼴을 안 봤겠지.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이게 뭐야? 태주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오해야. 지원이랑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온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 일? 회사 일이면 회사에서 해야지. 내 집에서 그것도 술까지 마시면서 해야 할 일이야? 지원은 뭔가 변명하려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태주는 그녀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당황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급히 집을 나서자 거실에는 저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어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안에 내가 했던 짓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 태준은 당황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혼 서명해. 그리고 죗값 치를 준비해. 태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왔을 때 태준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 모든 감정을 깡그리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별을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고 그 다음에는 저를 회유하려 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마이너스 태주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협의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감정 싸움 하지 말자. 너도 한때 나 사랑했잖아. 그냥 좋게 끝내자. 응? 하지만 저는 그의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도록 했고 직접 만나자는 요청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더니 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적으로 유리한 쪽은 저였습니다. 태준의 불륜 증거 확보 메신저, 사진, 호텔 기록,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진명의가 제 것이므로 태준은 퇴거해야 하는 상황.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이혼은 확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준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그의 불륜 사실과 사내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렸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도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결국 조치를 취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에서 바람을 피운 태준이 한직으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팀장이었던 그가 회사 내 관리직에서 배제되고 아무도 중요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했던 남편이 회사에서는 조용한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태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한 상태라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윤서야, 내가 회사에 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나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를 뿐이야. 이제야 태주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계속될수록 태주는 점점 더 금전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혼 후 위자료 부담이 늘어났죠. 상간녀에게까지 소송이 들어가며 추가적인 배상금 발생했고 결혼 후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저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태주는 버티려 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친정엄마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태준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친정엄마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우리 윤서 돈으로 살면서 잘난 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래? 친정엄마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연락해. 절대 이혼 합의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태주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돈이 필요해. 변호사 비용도 없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한테 윤서 같은 여자 잘 붙잡으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바람을 피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태주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나한테 남은 건 엄마밖에 없어. 제발 도와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문제야. 내가 저지른 짓은 내가 감당해. 나는 너한테 돈 한 푼 못 줘.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날, 태주는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윤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 중 70%를 저에게 양도해야 했고 태주는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죠. 상간녀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주는 즉시 윤서의 집에서 나가야 함.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좋은 방향으로 끝내자 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회사에서도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 태준, 요즘 알바하면서 지는데 상간녀랑도 깨졌고 지금 혼자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렇게 태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직장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원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 내가 다 잃어도 지원이만 남아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태주는 지원에게 더 깊이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배신은 반복되는 법이다. 이혼이 확정되고 태주는 회사에서도 조용히 사라졌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 팀장이었던 그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원아, 나 힘들지만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지원의 반응은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태준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메시지도 점점 늦게 답장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우리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태준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지원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까지 날 버릴 거야?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기대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어느 날 태주는 지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항상 먼저 연락하던 지원이
이제는 답장도 몇 시간씩 늦게 오는 것이 이상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이 전화를 걸었을 때 지원이 다른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오빠, 나 지금 바빠서 이따가 연락할게. 뒤에서 들리는 남자의 웃음소리. 지원아, 뭐 먹을래? 태준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원이 다른 남자가 생겼어. 그날 밤 태준은 지원이 평소 자주 가던 카페로 향했다. 지원은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태준은 그 광경을 보고도 차마 바로 다가가지 못했다. 지원은 자신이 했던 행동 그대로 태준이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태준은 다가가서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원아, 이게 대체 뭐야? 지원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오빠, 오해하지 마. 그냥 친구야. 하지만 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떠올렸다. 회사 동료야. 아무 일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제 자신이 그 말을 듣는 입장이 되었다. 그냥 친구?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 너까지 날 배신하는 거야? 지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태준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너도 날 떠난다고? 난 이제 아무도 없어. 지원은 태준을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나까지 오빠한테 매달려서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지원은 끝까지 가벼운 태도로 말했다. 우리 좋은 추억 많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오빠.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남자의 손을 잡고 카페를 떠났다. 태준은 홀로 남았다. 완전히 끝없는 나락으로. 그날 이후 태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 집은 윤서에게 빼앗겼고 직장도 잃었으며 상간녀마저 떠나갔다. 그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늘 깔끔했던 차림새는 형편 없어졌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구나. 태준, 윤서를 다시 찾아오다. 어느 날 태준은 결국 윤서를 다시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윤서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전혀 변하지 않은 듯 보였다. 반면 태준은 몰락한 모습 그대로였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옷, 힘없는 눈빛. 윤서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왜 왔어? 태준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윤서야,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난 이제 너밖에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윤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너랑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어.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야. 나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윤서는 문을 닫아버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태준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서는 속이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 그녀는 깨달았다. 혹시 문 너머에서 태준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태준이 어떤 말을 하든 그의 눈물이 얼마나 간절하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윤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을 배 위에 올렸다. 그 순간 속이 또다시 울렁거렸다. 태준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잃었고 돈도 없고 상간녀마저 떠나버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윤서뿐이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윤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문 앞에 앉아 흐느끼는 태준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분명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윤서는 다르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줘? 그녀는 한숨을 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긴 채 문 앞에 태준에게 보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메시지를 받은 태준은 그 자리에서 더욱 오열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윤서는 태준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속이 점점 더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3분 후, 2줄 임신이었다. 윤서는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야 모든 걸 정리했는데, 이제야 태준을 완전히 내쳤는데, 이제야 자유를 찾았는데,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